신장이 망가졌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투석을 해야 하나요?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하나요? 혈액투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투석 지킴이 비서 재준입니다. 먼저 현재 내 신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신장 기능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만성 콩팥병의 단계와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앞선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바로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자신의 신장만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신장이 하던 기능을 대신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신대체요법, Renal Replacement Therapy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면 혈액투석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혈액투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투석, 히모다이알리시스, 복막투석, 페리토니얼 다이알리시스, 그리고 신장이식,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3가지 모두 신장 기능을 대신한다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치료하는 방법도, 병원에 가는 횟수도, 환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정도도, 그리고 일상생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3가지 치료의 이름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치료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혈액투석입니다. 혈액투석은 혈액을 몸 밖으로 보내 투석기를 이용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한 뒤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치료입니다. 혈액은 혈관 통로를 통해 몸 밖으로 나와 투석기의 필터인 투석막을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의 요소와 같은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 투석액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확산, diffu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 쌓인 과도한 수분은 압력 차이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이것을 초여과, 울트라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투석은 몸 밖에 인공적인 필터를 만들어 신장이 충분히 하지 못하는 노폐물과 수분 제거를 대신하는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혈액투석을 선택하면 실제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의료기관의 투석실에서 받는 혈액투석입니다. 많은 환자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약 4시간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표적인 예이고 환자의 상태와 처방에 따라 횟수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혈액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혈관 통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정맥루, AV 피스츄라, 인조혈관, AV 그라프트, 그리고 혈액투석용 도관, 헤모다이알리시스 캐시터가 있습니다. 혈관 통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혈액투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점은 환자가 투석을 매일 직접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 투석실에 방문하면 간호사와 의료진이 투석기를 준비하고 치료를 시행합니다. 환자가 매일 집에서 투석액을 준비하고 카테터를 연결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집에서 매일 치료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환자에게는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는 동안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석 중에는 혈압과 맥박, 혈관 통로의 상태, 수분 제거량, 그리고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하거나 혈관 통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이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투석 환자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헬륨과 같은 전해질, 칼슘과 인, 영양 상태, 그리고 투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약물이나 투석 처방도 그 결과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치료가 끝나면 투석 자체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투석하는 환자라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투석기나 투석액을 직접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많은 양의 투석액과 소모품을 보관하거나 매일 카테터를 연결하고 분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비교적 빠르게 많은 양의 노폐물이나 과도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혈액투석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혈액투석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의 제약입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실을 방문해야 하고 한 번의 치료에 약 4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동시간과 준비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일정의 상당 부분을 투석에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여행 일정을 계획할 때도 투석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정맥류나 인조혈관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투석할 때마다 바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혈관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출혈이나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투석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몸에서는 하루 종일 수분과 노폐물이 만들어지지만 많은 환자는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시간 동안 이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다음 투석일까지 수분과 노폐물이 다시 축적됩니다. 특히 많은 양의 수분을 짧은 시간에 제거해야 하면 투석 중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근육경련,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석 사이의 체중 증가와 수분, 염분, 헬륨 등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반대로 투석을 의료진에게 맡길 수 있고 치료하는 동안 의료진의 직접적인 관찰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투석하지 않는 날에는 치료 과정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복막투석입니다. 복막투석은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지 않습니다. 우리 배 안쪽을 덮고 있는 복막, 페리토니엄을 투석막으로 이용합니다. 복막에는 많은 작은 혈관이 있습니다. 복부에 미리 삽입해둔 복막투석 카테터를 통해 투석액을 복강 안에 넣으면 복막을 사이에 두고 혈액과 투석액이 만나게 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 복막을 통과해 투석액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투석액에 포함된 포도당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투압 차이를 이용하여 몸속의 과도한 수분도 제거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수분이 들어있는 투석액을 밖으로 빼내고 새로운 투석액을 다시 넣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복막투석입니다. 복막투석을 선택하면 실제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 외래 복막투석, CAPD입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투석액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처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흔히 약 4번 정도 투석액을 교환합니다. 아침에 1번, 점심 무렵 1번, 저녁에 1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1번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교환할 때는 먼저 복강 안에 있던 투석액을 배액하고 새로운 투석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투석액을 복강 안에 그대로 두면서 노폐물과 수분이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저류라고 합니다. 즉 CAPD는 병원에서 4시간 동안 한꺼번에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 복막투석, APD입니다. 자동 복막투석은 주로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기계가 자동으로 투석액을 교환해주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처방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밤 동안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기계에 연결하여 여러 차례 투석액을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낮에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야 하는 환자에게는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잠자기 전에는 환자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계와 투석액을 준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카테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기계에서 분리하고 카테터와 출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밤의 자세나 카테터 위치 등의 문제로 배액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계에 알람이 울릴 수 있고 그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처방에서는 밤에 자동 복막투석을 시행한 뒤 낮 동안에도 투석액을 복강 안에 유지하거나 추가 교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PD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낮 동안 완전히 투석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막투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병원 방문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치료를 집이나 적절한 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에 방문해야 하는 혈액투석과 비교하면 생활 일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혈액투석처럼 며칠 동안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몇 시간 동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걸쳐 보다 지속적으로 제거합니다. 따라서 일부 환자에서는 체액 변화나 혈압 변화가 비교적 완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늘을 반복해서 찌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막투석 카테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투석처럼 매번 동정맥류에 2개의 바늘을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잔여신 기능이 비교적 오래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석을 시작했다고 자신의 신장 기능이 바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신장 기능은 수분과 노폐물 조절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 여행 등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복막투석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환자가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감염입니다.
복막투석 카테터는 몸 밖과 복강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과 분리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 씻기와 카테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구부 감염이나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이나 발열이 있거나 계획된 투석액이 평소와 다르게 뿌옇게 보인다면 복막염을 의심하고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매일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APD라면 하루에 여러 번 시간을 맞춰 투석액을 교환해야 하고 APD라면 많은 경우 밤마다 기계에 연결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치료가 자신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투석액과 여러 소모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많은 양의 투석액이 배송되기 때문에 생활 공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석액에 포함된 포도당이 몸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체중 증가나 혈당 조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막 투석을 장기간 시행하면서 복막의 기능이 변할 수 있고 복막 기능이나 감염 등의 문제로 복막 투석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다른 신대체요법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복막 투석은 병원 방문을 줄이고 자신의 생활에 맞춰 치료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는 대신 대부분 매일 자신의 치료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 신장 이식입니다. 신장 이식은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의 몸에 이식하여 그 신장이 실제 신장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 신장을 빼고 새로운 신장을 넣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신장에 특별히 제거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둡니다. 기증받은 신장은 보통 골반 부위에 이식합니다. 새로운 신장의 혈관을 환자의 혈관과 연결하고 새로운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갈 수 있도록 요관도 연결합니다. 이식된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신장이 지속적으로 혈액을 여과하고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며 전해질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신장 이식을 받은 뒤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공적으로 이식 신장이 기능한다면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받거나 매일 복막 투석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투석에 사용하던 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여행, 가족과의 생활 등에서 훨씬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와 수분에 대한 제한 역시 일반적으로 투석 중일 때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환자에서 성공적인 신장 이식은 생존과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고 생체 신장 기증자가 있다면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 신장 이식, Preemptive Kidney Transplantation이라고 합니다. 즉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반드시 혈액 투석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증자의 문제입니다. 생체 신장 이식이 가능하지 않다면 뇌사자 신장 이식을 기다려야 할 수 있고 적합한 신장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환자가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전신 상태인지, 심혈관계 상태는 어떤지, 활동성 감염이나 암 등 이식에 영향을 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신장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식된 신장이 기능하는 동안에는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로 인해 감염 위험이 증가하거나 당뇨병, 고혈압, 지질 이상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식된 신장이 평생 기능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장 이식은 수술 한 번 하면 모든 치료가 끝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석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대신 이식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관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3가지 방법을 실제 생활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혈액 투석은 많은 경우 일주일에 3번 투석실을 방문하여 약 4시간씩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대신 투석을 의료진에게 맡기고 치료하는 동안 직접적인 관찰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하지 않는 날에는 투석 장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막 투석은 대부분의 치료를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CAPD는 흔히 하루에 약 4차례 직접 투석액을 교환하고 APD는 주로 밤에 약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기계에 연결하여 치료합니다. 병원 방문의 제약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신 대부분 매일 자신의 치료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신장 이식은 성공적으로 기능한다면 투석 자체에서 가장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기증자 문제, 거부 반응,
그리고 지속적인 면역 억제제 복용과 관리라는 새로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가장 편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더라도 의료진에게 치료를 맡기고 나머지 날에는 투석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더라도 병원 방문을 줄이고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유지하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투석을 거치지 않고 신장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혈액 투석이 좋습니까? 복막 투석이 좋습니까? 가 아닙니다. 내 건강 상태와 내 생활에는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대체요법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선택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전신 상태, 심장과 혈관 상태, 남아있는 신장 기능, 복부 수술 여부, 다른 질환, 감염 위험, 스스로 치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 직장과 학교, 생활 환경, 그리고 환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 5단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똑같은 사구체 여과율에서 투석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석 시작 시점은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과율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독증 증상이 있는지, 수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칼륨이나 산층을 조절할 수 있는지, 영양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함께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몇이면 무조건 투석해야 한다. 또는 크레아티닌이 몇이니까 아직 투석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 투석을 계획한다면 동정맥류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막 투석을 계획한다면 카테터 삽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장 이식을 고려한다면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기증자, 평가 또는 대기 등록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3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3가지 모두 하기 싫은데요. 투석도 싫고 이식도 싫습니다. 약이나 음식으로 신장을 다시 살릴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장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망가진 신장을 살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 말고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 신대체요법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 가운데 어디까지가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어떤 이야기를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투석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